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연결해서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3번부터 풀면 되겠죠.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에 가장 적합한 생산 시스템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범위의 경제란 하나의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경우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생산하는 기업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범위의 경제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다 보면, 그죠? 각각의 제품별로 이제 유사성이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생산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가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위의 경제고,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는, 그죠? 많이 만지면 많이 만들수록, 그죠? 그 생산성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따른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이제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고, 범위의 경제는 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각의 제품의 유사성을 기초로 해 가지고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은 여기서 이제 유연 생산 시스템이에요. FMS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 유연 생산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이 뭐 교재에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죠? 이 로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제 처음에 어떤 이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 로직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각각의 여기 이제는 그 가공 공작 기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구성이 돼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버퍼가 있어. 버퍼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공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공정을 대기하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곳이 버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퍼 등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작업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어야 될 경우에는 멈춰 있는 때 이제 버퍼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공정 이게 다 자동화되어 있는 거야. 이게 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 요게 이제 FMS 아닙니까? 그죠? 이 컴퓨터가 다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는 제품들을 뭐 다양하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FMS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가 작업하다가 중간에 잠깐 대기할 때는 버퍼에 가서 이제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작업 진행하고, 또 머물러 있고, 다음 작업 진행하고. 이게 사람 없이도 혼자서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FMS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되는 게 유연 생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속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죠?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에 완성하고 나서 설비 자산을 또 교체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상품들을 만드는 개념. 이런 게 이제 단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이 끊어서 제작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만 그 제품을 생산을 하고 더 이상 이제 판매가 안 되면 또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 또 다시 생산 설비를 다시 재구성해서 다시 만드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단속 생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속 생산 시스템은 결국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산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프로젝트 단위로 한 가지 제품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범위의 경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제품만 만들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도 뭐 결론적으로 한 가지 품목, 그죠? 품목 수가 많지 않은 걸 왕창 만들어서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 공정들이 이런 식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 이것도 규모의 경제와 관련이 있어도 범위의 경제하고 관련이 없죠. 소품종이잖아요. 그죠? 다품종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지식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지식경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게 노나카의, 그죠? SECI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보통 흘러가는 흐름이, 이 암묵지하고 형식지라는 두 가지 지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노나카의 SECI 모델인데 이 암묵지와 형식지가 이제 구성되는 형태를 보면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갈 때도 있고, 그죠? 요게 이제 사회화잖아요. 그죠? 공동화, 사회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공동화라고도 하고. 그리고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가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외면화, 표출화라고 하죠. 외면화. 그죠? 그리고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형식지에서 다시 암묵지로 가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 먼저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가는 게 외면하고,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게 내면하죠, 내면화. 내면화. 그 다음에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가는 거 여기 나오지만, 그게 이제 연결합니다, 연결화. 여기도 나왔지만,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가는 게 연결, 결합화, 연결화.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 자, 1번. 지식 경영은 기업의 내부와 외부로부터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 경영이라는 게 결국 그런 기업의 내부적인 정보들을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놓고 그걸 의사결정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경영이 이제 지식 경영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지식 경영은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을 관리하거나 공유하는 경영 기법이다. 1, 2번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내용이고. 자, 세 번째, 암묵지는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습득한다. 맞네요. 그죠? 경험 통해서 쌓이는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서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 그런 걸 때 이제 암묵지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SECI 모델은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두 가지 지식이 독립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인데 이게 독립화라는 게 없죠. 독립화가 아니라 공동화, 사회화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라는 네 가지 변환 과정을 거쳐 지식이 창출된다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했는데 독립화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죠. 자, 15번 문제 한번 보죠. 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으로 성취 지향적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하우스의 우선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자, 이게 어디서 기반해서 발전한 이론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우선은 리더십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고 브룸의 기대 이론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죠? 리더 자체의 스타일과,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의 스타일과 리더의 효과성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리더의 효과성이라는 건 리더십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과, 그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그 다음에 하나가 종업원의 특성, 하급자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질 때 리더의 효과성이 이제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환경적인 요소하고 종업원의 특성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결론적으로 리더십의 효과성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려 요소가 되는 건 환경적인 요소하고 종업원적인 특성, 이것들을 고려 요소로 보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 리더십의 스타일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리더십의 스타일은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스타일은, 스타일 유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 리더십의 스타일은, 지시적 리더십이 있고, 그죠? 지시적 리더십. 그리고, 지원적 리더십. 그리고 참여적 리더십, 그리고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결국 성취 지향적 리더십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리더십의 유형적 지시적 리더십은 과거의 가장 전형적인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있죠. 명령이나 지시 등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리더십이 지시적 리더십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업원 스타일이 일하기 되게 싫어하고 대단히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가 거기에 맞는다면 당연히 지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지원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거야. 서포트 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그죠?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종업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이제 지원적 리더십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포트 해주는 개념이고, 참여적 리더십은 서로 간의 민주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 거야. 예,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리더십이 예, 참여적 리더십이 되고,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약간 변혁된 리더십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목표 일정을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리더십,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리더십이 이 성취지향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한테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고, 그죠? 장려해주고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죠. 자, 여기서 쭉 성취지향적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도전적인 작업 목표의 설정과 의욕적인 목표 달성 행동 등을 강조하며 부하들의 능력을 믿고 그들로부터 의욕적인 성취 동기 행동을 기대하는 그런 리더십이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조직 등 공식적인 활동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시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2번은. 그 다음에 후원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지원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업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문과 제안을 유도하는 그런 리더십은 이제 참여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이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에서의 리더십의 효과성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자,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은 크게 보면 우리가 내용이론하고 과정이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이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게 뭐 ERG 이론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욕구 5단계 뭐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여기 이제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이제 과정이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정성 이론, 목표 설정 이론, 기대 이론이 과정이론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공정성 이론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이론은 로크, 그 다음에 기대 이론은 브룸의 기대 이론. 그러면 이제 보상제도라는 개념은 그거 아니에요?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그죠? 보상이라는 수단이 있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른 동기부여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종업원 입장에서는. 보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말 그대로 과정이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종업원이 이룬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라올 때 거기에 따라 이제 종업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이룬 어떤 성과나 능률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종업원들이 이제 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그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1번이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과정 이론에 대한 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보너스라는 건 종업원의 업무 성과의 평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추가 보상의 크기다. 맞죠? 업무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보너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성과급, 보상, 뭐 상여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종업원이 이룬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크기.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의 작업 시간에 관계없이 작업의 성과나 능률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상 제도가 이제 동기부여에 이제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급여 차기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판매 실적이나 수준과는 상관없이 일정 근무 기간에 대한 고정적 액수를 지급하는 이런 거는 보통 기본급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기본급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뭐 동기부여가 되질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던 항상 매달 받는 일정한 고정급이 이제 기본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정적인 액수는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보상제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 행위 변화에 대한 강화 전략의 유형은 뭐냐? 자,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강화의 일정 계획을 말한다. 자, 어떤 행위에 대한 강화 이론은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강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정간격법, 변동간격법, 고정비율법, 변동비율법 해가지고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강화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난 강화 방법은 변동비율법이죠. 변동비율법.
그죠? 그래서 보통 변동비율법에 가장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공보수 같은 거. 성공을 했을 때 일정 비율만큼 주고 성공을 못하면 지급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어떤 행위에 대한 강화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도 있고 가장 강하게 유발시키는 요인이 바로 변동비율법입니다. 변동간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 비율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념이 변동비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이건 이제 성공보수 개념이니까 성공해야지만 지급하는 거니까 불연속적이잖아. 그래서 변동비율법에 속하는 거고 고정비율법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는 매번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비율제로 지급하는 방법이면은 이제는 고정비율법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뭐 성과급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변동간격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 간격의 폭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간격법이라고 표현한 거고 고정비율법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값이 일정한 거예요. 그죠? 비율값이 일정한 거. 그래서 이 고정비율법 같은 경우가 이제 성과급이고 이제 변동간격법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은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은 승진제도나 승진 시험과 관련된 거. 요게 이제는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불규칙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을 때 강화 효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변동이라는 방법으로 하는 게 고정보다는 좀 강화 효과가 더 높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고정간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 개념이 이 고정간접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4번이 되죠.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만 구성된 건 뭐냐라고 보았네요.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뭡니까? 태도의 구성 요소는 인지적 요소, 인지적 요소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 요소도 있죠. 감정적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적 요소. 이 세 가지가 이제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태도의 구성 요소. 그래서 자,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그 다음에 행동 요소로 연결된 게 뭡니까? A, D, E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인적 자원의 모집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모집 관련해서는 뭐 내부에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기업 내부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기업의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급하는 방법, 외부에서 수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면 1번 네포티즘이란 가까운 친족들에 의한 내부 인력 모집이라고 했는데 1번이 틀렸네요. 그죠? 네포티즘이라는 게 이제 족벌주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기업의 총수가 본인과 가까운 친척들을 외부에서 수급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니까 내부 인력 모집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인력이 아니잖아요. 외부에 있는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포티즘 같은 경우에도 외부 인력 모집의 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친인척들을 다 채용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회사 인력을. 외부,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뭐, 사내 게시판이나 사보 등을 이용해서 직무에 대한 채용 게시를 해가지고 모집하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내부 모집이 될 거고. 2번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조직이 내부 인력 모집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조직 구성원들이 결국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 승진하게 된다는 원리를 피터의 원리라고 한다. 피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인력, 내가 이제 대리 직급에 있던 사람을 과장 직급으로 하면 과장 직급으로 해야 될 역할들, 직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대리 일만 해왔었기 때문에 과장 일을 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채용을 했으면 다른 데서 과장 일을 했던 사람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대리 직급을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제 과장이나 더 높은 직위로 승진을 시켜놓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대리 일을 했을 때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 있는 조직이 대단히 무능력한 상태로 변해가는 거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는 피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 안정적인 조건에서 승진, 퇴사, 이동 등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장래 각 기간에 걸친 종업원의 변동사항을 예측하는 기법을 마커프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었을 때 그 조직에서 승진을 하거나, 그죠? 앞으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동을,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것들이 각각 이제는 그 기업 입장에서 과거 경험을 통해서 확률치가 있을 거예요. 뭐, 퇴사할 확률이, 뭐 20%, 승진할 확률이 50%, 30%, 20%,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할 확률이 뭐 60%다라고 하면,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하는 거지. 승전했던 사람 중에 또 퇴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 이동한 사람 중에 또 퇴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포를 확률 모형에 따라 쭉 수렴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인 직원들의 몇 프로가 퇴사하고, 그리고 몇 프로가 승진을 하고, 몇 프로가 다른 부서로 이동할지에 대한 귀속점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모형이 이제는 마커프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요 4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20번입니다. 자, 임금 관리에 있어서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의 세 가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임금 관리를 위해서는 공정성, 적정성, 합리성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다음 중 합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높은 건 뭐냐? 자, 요거 임금 수준부터 보면, 임금 수준은, 그죠? 그 기업의 총급여를 종업원수로 나눈 거죠. 예. 자, 총급여를 종업원수로 나눈 건데, 이거는 임금의 적정성을 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임금 수준은. 예, 그죠? 그 다음에 임금 형태는, 뭐 시간급이냐, 주급이냐, 월급이냐, 뭐 성과급이냐, 이런 거 개념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임금 형태는, 요거는 임금의 합리성을 보는 겁니다. 합리성. 예. 정확하게 잘 계산돼서 지급이 되고 있느냐,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그게 임금 형태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급인지, 성과급인지, 뭐 주급인지, 월급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임금 체계는 임금의 공정성을 보는 겁니다. 공정성. 자, 그래서 합리성을 물어봤으니까 몇 번이 답이겠어요? 2번이죠, 2번. 2번이 답이 됩니다.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기준보다는, 그죠?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이제 일정 나이, 그죠? 그 사람이 가장 생산성, 그죠? 능률이 좋을 때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그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제는 그 이후에 생산성이 떨어질 때, 그때 임금을 점점 낮춰가면서, 그러니까 피크되는 지점까지 임금을 주다가, 그다음부터 임금을 낮춰가면서, 이제, 나중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이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가 임금 피크제가 되죠. 그래서 합리성이나 공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성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이제 고용의 안정성도 유지하고, 그죠? 그리고, 뭐, 고용의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임금 피크제가 갖고 있는 또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스키너에 의해 도입된 집중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스키너가 주장한 집중화 전략은 보통 이제는 어떤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잘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이제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체도 만들어야 되고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기체. 동체가 이제 기체. 그다음에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날개, 그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 뭐 이런 가지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또 기업에 따라서는 어떤 기업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나 자원을 자기들이 잘하는 핵심 사업에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뭐 나는 날개를 잘 만들면 날개에만 투자를 한다든지 엔진 제작을 잘한다 그러면 엔진에만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집중화해서 어떤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집중화 전략입니다. 그죠? 이제 전체 시장을, 항공기 시장 전체 시장을 먹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엔진만 잘 만들어 그러면 엔진 쪽만 이제는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에만 접근하는 거죠. 그런 소비자들만 공략을 하는 방식이 집중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집중화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맞는 건 뭐냐면요. 2번하고 4번, 그러니까 B하고 D입니다. B하고 D. 그러니까 간접 B를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회사의 덩치를 키우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사업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대단히 슬림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불필요한 조직들은 다 제거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죠? 시설 장비 같은 것도 다 처분해버리면 되잖아요. 딱 내가 해야 될 거, 잘해야 될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자원만 활용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비를 당연히 줄일 수 있고요. 핵심 사업에 자본을 집중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엔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엔진, 더 좋은 성능의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는 맞는 거.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집중화 전략은 집권화의 원리에 의한 생산 관리 전략이라고 했는데 집중화 전략하고 집권화 원리는 전 다르죠. 그죠? 집중화라는 거 하나에 집중해서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집중화고 집권화라는 거 권력을 한 곳에 멀어준다는 의미니까. 그죠? 그래서 집권화하고는 이제 집중화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그걸 묶어서 좀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 각 공장이나 설비에 여러 개의 사명을 부여하여 생산 능력을 집중화하자는 주장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개의 사명이 아니죠. 각 공장이나 설비에 하나의 사명만을 부여해가지고 그거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말 그대로 집중화 전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C도 틀린 얘기예요. D는 공장 내 공장에 그러니까 plant within plant. 그래서 공장 내에서도 핵심적인 사업부에 해당하는 부분만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그걸 이제 공장 내 공장에서 plant within plant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PWP라고 영문 이니셜 따서 앞자를 이제 PWP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장 내 공장으로 구체화되는 생산 전략이 바로 이제 집중화 전략의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B하고 D가 됩니다. B하고 D. 그래서 3번이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식회사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주식회사의 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가장 대표적인 데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주주총회고 그 다음에 이사회 내에 또 대표이사 그리고 이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필요상설기관입니다. 주식회사에. 자, 내용을 한번 보면 1번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이다. 맞는 얘기고요. 2번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을 총괄한다. 그렇죠.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대표이사죠. 이사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사 중에 가장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하죠. 세 번째, 감사는 회사의 업무 진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으로부터 구성된 상설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이제 이사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이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사회는 이제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뭔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업무 집행기관이 이제 이사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주주총회는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한 중요 사항에서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죠. 주주총회가 회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맞아요. 왜냐면 이제 주주들이 회사의 소유주기 때문에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런 주체가 바로 이제 주주총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주총회에서 뭐 최고적인 이제 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긴 하는데. 업무의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보통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영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이사에 이제 일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주총회의 일정한 권한을 이제 위임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주식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 그래서 답은, 이 문제는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23번. 자, 다음 중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옵션. 이 옵션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미국식 옵션이 있고 유럽식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라는 건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그러니까 어떤 걸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심어 놓은 게 이제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옵션 중에는 또 풋옵션과 콜옵션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 다른 말로 이제는 매도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있는 걸 풋옵션이라고 하고, 거꾸로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걸 좀 약간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사는 걸 이제는 콜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식 옵션하고 유럽식 옵션에 대한 설명도 안 드렸군요. 우선 미국식 옵션과 유럽식 옵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식 옵션 같은 거는 아무 때나 그 선택권, 옵션을 사고 팔 수 있어. 시장에서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이 유럽식 옵션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을 행사하는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유럽식 옵션의 특징이고, 이 미국식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만기일 전에든 언제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식 옵션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1번을 보시면 미국식 옵션은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맞는 얘기고, 2번 같은 경우는 유럽식 옵션은 옵션 만기일이나 만기일 직전에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에만 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또 유럽식 옵션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콜옵션은 매수한 사람은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싼 값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콜옵션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경우 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이니까. 그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500원에 사기로 했는데 시장에서 700원에 형성이 돼 있어. 그러면 야, 잘 됐다. 콜옵션을 행사해야겠네. 그럼 나는 500원에 살 수 있잖아. 시장에서 지금 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걸 나는 콜옵션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5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자, 3번은 맞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내가격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격 상태. 거꾸로 내가 500원에 살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300원에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난 권리 행사를 포기해버리죠. 왜냐하면 500원에 내가 사느니 그냥 시장에서 300원에 사는 게 낫잖아. 그럴 때는 콜옵션 자체의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이런 가격 상태를 외가격 상태라고 얘기해요. 외가격 상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외가격 상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내가격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4번. 옵션의 기초자산을 특정 일까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 매입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콜 옵션이라고 했는데,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집어넣은 건 풋옵션이죠. 풋옵션. 그래서 4번이 틀려요. 4번.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다음 중 FMS, 유연 생산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F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이거는 모든 게 다 자동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림도 그렸어요. 다른 문제 풀 때. 그래서 이 초기에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게 다 자동화되어 있고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조달 기간과 재고 수량을 감소시켜준다. 모든 게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재고량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 기간도 단축되죠. 좀 더 빠른 시간에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빨리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중고객화를 추구한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대단히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생산하기 때문에 왕창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그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유연하게 생산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다량의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FMS가 갖고 있는 이 활용 정도가 대단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죠? 처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연성과 소량 생산 시스템의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유연성하고 대량 생산 시스템의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량이 아닌 대량.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자, 25번. 다음 중 각 공정 간의 제품 설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 이제는 뭐 가치공학 얘기 나오고 하는데, 우선은 제품 설계부터, 이제 1번부터 보면, 제품 설계란 선정된 제품의 기술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뭐 선풍기는 당연히 바람이 불 수 있는 팬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죠. 더위를 식혀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믹스기 같은 건 음식을 갈 수 있도록 그 날이 잘 서야 되잖아. 그게 핵심적인 역할이죠. 그러니까 제품 설계라는 건 그렇게 제품의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은 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제품 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번, 모듈러 설계를 함으로써 다양성과 생산 원가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듈러라는 게 부분품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컴퓨터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 컴퓨터 안에 본체를 뜯어보시면 이렇게 메인보드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이제 CPU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메모리가 들어가는 슬롯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 공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것도 하나의 모듈로 이미 작성이 돼 있잖아. 부분품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메모리도 그렇죠. 메모리 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도 요것도 우리가 보통 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품을 끼워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품별로 만들어가지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모듈러 설계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일부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듈러 생산 방식은 다양성과 생산 원가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메인보드 기반으로 해서 CPU의 성능이 다른 제품, 메모리의
개수를 몇 개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의 본체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양성도 충고할 수 있고 생산 효과도 절감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게 모듈러 설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3번 가치 분석은 원재료나 제공품의 원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려는 방법이다. 예.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재료나 제공품이 갖고 있는 가치 활동과 부가가치 활동하고 부가가치 활동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가치 창출을 못하는 활동들을 분류를 해서 그런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이론적 전략이 가치 분석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 가치공학도 가치 분석하고 거의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과정들은 다 제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과정들만 가지고 생산 공정을 운영해서 결론적으로 원가도 달성하고 효율성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가치공학적 측면입니다. 근데 이 가치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미 제조 공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다 줄였어. 그러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 과정에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는 어디서 줄여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단계는 제조 과정을 보면 제품이 생산되는 단계를 보면 제조 이전 단계가 있고요. 제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이후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제조 이후 단계라는 거 만들고 가지고 이제 불량품 검사를 해서 불량품에 이상이 없으면 창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판매를 하고 거기에 따른 AS까지 가는 게 이제 제조 이후 단계에 이루어지는 거고 제조 이전 단계면 뭐예요? 설계하는 거 그리고 원재료 등에 대한 구입, 그죠? 그러면 이제 구입할 때는 어디서 물건을 공급받는 게 가장 양질의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냐? 그럼 공급처 확보에 대한 평가. 어떤 공급처한테 공급을 받을지 그런 거 평가하거나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계 도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품수가 달라지겠죠. 원재료가.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제대로 설계를 하면 부품도 줄이면서 똑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니까 기업 입장에서 단가, 원가도 낮출 수 있고 제조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이전 단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죠? 제조 단계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거, 제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들을 제거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가치공학에서의 접근 방식은 어디서 이제 줄이려고 하냐면 제조 이전 단계, 설계 단계부터 여기서 이제 뜯어고쳐가지고 처음부터 설계 도면 자체를 그죠? 단순화시키고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부품 수를 줄이고 그리고 뭐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불량품이 줄일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제조 이전 단계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가치공학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공학은 생산 단계 제품과 공정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과 원가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법이 아니라 생산 단계가 아닌 생산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